상가 싸게 낙찰받았다고. 나는 기술자가 아닌데 상가에다가 사업을 업히는 건 저는 몸에다가 휘발유 붓고 용광로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편에 속합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내가 기술자가 아닌데 왜 사업을 합니까? 나래모터스님이 요즘 호스텔이나 숙박업 관련된 흐름 건물들이 유행하는 듯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게 부동산과 사업을 엮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싸게 낙찰받아서 사업을 해서 가치 상승을 일으켜야 한다. 이런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사업은요, 나만의 독창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나만의 장점을 가지고 나만의 오랫동안 기술력을 가지고 하는 게 비즈니스고 사업입니다. 근데 상가 싸게 낙찰받았다고 나는 기술자가 아닌데 상가에다가 사업을 업히는 건 저는 몸에다가 휘발유 붓고 용광로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편에 속합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내가 기술자가 아닌데 왜 사업을 합니까? 내가 무인점포에 대한 기술력이 없는데 왜 무인점포를 함부로 차립니까? 숙박업을 인수해서 권리금을 향상시켜서 매각해본 경험이 있거나 숙박업 관련돼서 마케팅이나 세일즈나 운영을 해봤던 경력이 좀 한 5년 10년 이상 있거나 이런 경력자가 아닌데 그냥 상가 건물 뭐 호텔 건물 숙박 건물 싸게 사서 다가구 건물 싸게 사서 숙박업을 수억 대의 시설 권리금 내고 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과 비즈니스를 엮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사업은요, 별개의 영역이에요. 아닙니까? 별개의 영역이에요. 오랫동안 나만의 기술력을 가지고 나만의 노하우가 숙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차리는 겁니다.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요. 근데 내가 그냥 경매 하나 뭐 낙찰받았다고 막 시설 권리금 수억대로 내면서 숙박업을 해요. 무인점포를 합니까? 응? 수억대로 내갖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몇 프로의 수익률과 성공 모델을 가지고 가라앉아 있는 수백 개, 수천 개의 실패 사례를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부동산과 비즈니스를 엮지 마세요. 이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로지 부동산의 본질을 가지고 투자를 하세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리고 안전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 상승 뭐예요?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만 잘해도 시세 대비 20%, 많게는 30% 이상 단기 차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가 쪼개기, 복층공사, 간판 이동, 상가 관리규약 등의 변경을 받아 상가의 가치를 끝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토지, 성토, 합필, 분필, 인허가, 맹지 탈출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적게는 두세 배, 많게는 수십 배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 뭐예요? 노후된 건물을 부수고 원가치로 돌려놓는 신축행위, 혹은 건물의 개축 및 대수선을 통해 옷을 갈아입혀서 시장에 매각하는 행위. 디벨로퍼가 돼야죠. 이겁니다. 이 길을 보고 가야 돼요. 이 방향성을 보고 가야 됩니다. 이 부동산에는 진짜 기술력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셔야겠죠. 나는 양질의 부동산을 제공하는 최초 생산자이고 그렇게 진행하면서 수익을 얻어가야 합니다. 근데 너무 자극적인 영상들이 유튜브에 쏟아집니다. 저는 걱정됩니다. 숙련된 기술자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나만의 특별한,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다른 기업들이 흉내를 못 내는 그런 기술자가 아닌데 그냥 한두 개의 성공사를 보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거 저는 불안합니다.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술자다, 나는 20년 동안 빵을 구운 명장이다, 장인이다,
다양한 숙박업을 가지고 시설 인테리어 상승과 매출 상승을 통해 권리금을 항상 상향해서 수없이 투자를 병행했다 이러시는 분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의 기술자 분들이면 해도 돼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해도 돼요. 근데 숙박업의 숙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인점포의 무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요식업의 요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가 싸게 낙찰받았다고 사업하시잖아요. 무조건 말아먹습니다. 100이면 100입니다. 걱정돼서 그래요. 너무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술력이 있다면 하셔도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하셔도 돼요. 근데 기술자가 아니라면 하시지 말라는 거죠. 부동산의 본질을 갖추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방향점을 제시하는 학원들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디벨로퍼가 아니니까. 저는 경매 1세대입니다. 디벨로퍼 1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행과 노하우, 방향점을 가지고 평생반을 통해 모든 우리 멘티분들이 소액 경매로 건물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 건물주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1년에 한두 개 프로젝트만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그 기술력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돼서 우리 아이들도 디벨로퍼로 양성됩니다. 자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NPL 물건은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왜 안 하는 게 좋죠? NPL 물건도 가치가 뛰어나면 무조건 하세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NPL 물건은 게 뭐예요? 한마디로 대부 법인 사업자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은행 근저당을 사와 채권 최고액보다 낮게 사오겠죠. 저렴하게 사와서 이 대부 법인 관리된 분들이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경매를 붙입니다. 그럼 이 경매를 붙인 물건을 왜 안 하는 게 좋냐? 아니죠. 가치가 뛰어나고 물건의 수익성이 높다면 우리는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더군다나 여기다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대부업체와 계약을 해서 압도적인 수익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채무 인수계약 방식, 사후 정산 방식이라고 불립니다. 같은 용어예요. 대부업체와 근저당, 채권 계약을 통해 수익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금 절세 혜택과 낙찰의 보장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제가 지금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추후에 시간을 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NPL 물건은 당연히 해야 되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보 사랑해님, 경락대출은 대출을 받는 사람의 신용도와 영향이 있나요? 저는 프리랜서라 소득이 일정치 않아서 전세 대출도 안 되는데 경매 도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업주부, 그리고 나는 명예퇴직, 정년퇴직, 소득이 없다, 뭐 여러 가지겠죠. 나이가 많다, 번번한 직업이 없다, 싹 다 대출 나옵니다. 물건의 가치만 우량하다면 1금융사에서는 좀 탈락될 수 있지만 2금융사에서 대출이 웬만하면 다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20억 이하는 지점장이 단독 컨펌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향성으로 제시를 해드려요. 매매사업자를 내자, DSR을 좀 제외하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드리니까 웬만하면 대출이 실행된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낡은 단독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매도해서 경매에 올인해도 좋은 방법일까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무슨 조건이 붙어요? OS님, 조건은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 단독주택보다 보유하면서 가치 상승을 일으키고 있죠. 시세가 땅값은 일부 올라가는 추세니까 올라가는데 이거보다 더 월등하게 올라가는 부동산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얘가 내가 1년에 한 2천 버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얘를 낙찰받고 바로 팔면 5천 벌어. 그럴 때 바로 그렇게 가치가 뛰어난 부동산이 눈앞에 보였을 때, 그게 한 두세 건씩 계속 보일 때, 그때 정리해서 투자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보이는데 갈아탈 것도 보이지도 않는데 기존 걸 매각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동산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최대한의 인디언의 시야를 얻는데 집중하면서 임장과 대장 옵션을 좀 병행하면서 경매 물건을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장님, 다주택자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최근 공시가 2억 이하 물건이 취득세 완화되었는데 시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상가를 보는 게 좋을까요?
자 보세요. 자 다주택자든 아니든 우선 다 보는 겁니다. 다 보세요. 서울 수도권 그냥 보세요. 쭉 보세요. 보시고 상가 보시고. 서울 수도권 보는 건 뭐예요? 다주택자든가 뭐 8%든 12%든 취득세가 중과될 것이죠. 그거 감안하세요. 이거 감안하고 돈이 되는 물건을 찾아보세요. 있다면 그냥 투자해 되는 겁니다. 취득세는요 나중에 양도세 때 빼줍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를 맞아도 수익률이 있다면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고 1억 이하도 보고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2억 이하도 가능하니까 지방 물건들도 보고 그리고 서울 수도권 상가, 오피스텔, 지산 작은 창고용지, 공장용지 노후주택까지 단독주택까지 전체적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가치가 뛰어난 물건은 바로 입찰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정적이지 말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수도권에 서울 수도권에 그냥 주택도 보세요. 중가 맞을 생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막 5천 버는 거야. 단기 차익으로 보니까. 근데 중가를 맞아서 2억짜리야. 그럼 얼마예요? 10% 맞는다면 얼마입니까? 그냥 2천만 원 중과되는 거예요. 2천만 원 중과되고 3천 벌어요. 그럼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같이 여러 물건을 보면서 같이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분들과 한 분 한 분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매를 해야 되는지 시국인지 말아야 하는지 난 소액인데 경매 투자를 하면 좋을지 아닐지 난 노후된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걸 팔고 경매를 하면 좋을지 안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누가 시작하기 전엔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호등 앞에 서 있잖아요. 신호등 앞에 서 있다가 한번 파란불이 바뀌지 않았는데 살짝 앞으로 가려고 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우르르 가려고 합니다. 왜? 남이 가면 갑니다. 남이 부동산을 사면 사요. 남이 부동산을 팔면 팝니다. 사람들은 선두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두에 서는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뭐예요? 남들이 출발점에 서 있고 움직이지 않을 때 먼저 가세요. 가셔야 합니다. 남들이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때 파세요. 그래야 합니다. 돈을 번다는 건 뭡니까? 소수가 되겠다는 겁니다. 다수가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부동산 경공매, 경매, 공매, 신탁, MPL을 통해 시세 대비 급급매 밑으로 아주 밑으로 매입할 수만 있다면 급매로 사도 괜찮은 판국에 급급매보다 더 밑으로 사는 거죠. 지하에서 사는 거죠. 이 위기는 누군가에게 찬스로 다가올 겁니다. 저와 같이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게 잘 준비해서 합리적인 자본 수익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대신 건강해야 합니다. 요즘에 또 감기 돌아요. 그렇죠?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또 우리 자본할 수 있게 경매 준비 잘 같이 해보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다음 라이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